아이들이 크면서 엄마들은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 관한 고민 중에 특히 유달리 엄마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뭘까요? 아마 다름 아닌 친구 문제일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는데 아이가 무리와 뚝 떨어져 있거나 약간 겉도는 듯한 모습, 그리고 유별나게 우리 아이가 침울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보이면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엄마,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나랑 안 놀겠대. 아이가 이런 말이라도 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표현하는 엄마도 계십니다. 그나마 아이가 어릴 때는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가 보다며 걱정하는 정도였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친구 관계로 속상해하는 것 같으면 혹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불편하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인 것 같아요. 한 지인은 자신의 사촌 오빠가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왔음에도 어느 회사에서나 적응 못하고 금방 나온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성적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무난하게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성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친구 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 또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녀 또한 아들과 달리 늦둥이 딸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자주 받는다며 고백했는데 심지어 하루는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딸이 툭 던진 한마디가 화근이었죠. 엄마, 오늘도 나 혼자 놀았어. 뭐? 왜 혼자 놀았어?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랑 싸웠어?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들은 내가 싫은가 봐 하고 대답하는 아이는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보내는 거였어요. 그치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부터 엄마는 끙끙 앓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잘 놀던 아이가 친구들과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걸까? 아이가 친구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벌써부터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걸까?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연락해서 다 같이 키즈 카페라도 다녀올까?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거죠. 고민 끝에 그 엄마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서 며칠간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걸 잘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렸다고 해요. 선생님의 관찰 결과는요, 근데 의외로 아이의 말과 달랐어요. 아이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간혹 친구들과 원하는 놀이가 달라 따로 놀 때도 있지만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유형이었고, 이게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 아이가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것 아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정말로 그 아이는 재미있었던 일은 엄마에게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속상했던 에피소드만 전달하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아이의 말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심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심리를 조금만 안다면 이 엄마의 불편했던 마음, 그리고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인상 깊은 것만 꼭 집어 얘기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파편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건 중에서 자기가 겪은 감정 위주로, 즉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보다는 좀 더 감정에 치우치는 말도 많이 하고요, 내내 즐거웠다가도 잠깐 서운했던 일이 기억에 더 남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 딸아이 또한 자기가 혼자 놀았던 순간과 그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거죠. 아이의 말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요, 엄마가 오히려 아이보다 더 큰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또 엄마의 강도 높은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죠. 아이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엄마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아이도 차츰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의 일기예보를 예로 들어볼까요? 6시간 동안 70ml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되면 기상청에서는 호우주의보를 내리죠. 빗줄기가 더 세지고 같은 시간에 110ml 이상이 내리겠다 싶으면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격상돼요. 아이는 호우주의보로 여겼던 비를 엄마가 호우경보로 느끼면 어떨까요? 아이도 엄마랑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런 태도가 굳어지면 살아가는 내내 아이는 가랑비 같은 시련을 태풍과 같이 엮이게 될 겁니다. 사소한 위기도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되는 거죠. 유명한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요, 엄마의 시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은 4명의 주인공이 공원이랑 같은 장소에서 각자 다른 풍경을 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찰스, 엄마, 그리고 스머지, 그리고 아빠, 이렇게 4명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찰스 엄마는요, 아들 찰스, 개 빅토리아를 데리고 공원에 가죠. 코트와 가죽 부츠, 스카프, 빨간 모자, 한껏 멋을 부린 차림새입니다. 그녀가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사이 찰스가 사라져버려요. 찰스 엄마는 다행히 찰스를 찾게 되고 둘은 공원에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말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머지 아빠도 딸 스머지, 개 알버트와 함께 공원을 가는데 그들이 걷는 거리는 어둡고 황량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신문을 보던 스머지 아빠는 울적하고 무기력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조잘거리는 스머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처음과는 달리 따스하게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찰스의 이야기죠. 공원을 바라보는 찰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독자들은 찰스 앞에 펼쳐진 공원의 풍경이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가로등도 모두 찰스 엄마의 모자와 같은 모양인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찰스가 서 있는 곳 또한 엄마의 그림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스머지를 만나서 노는 동안만큼 찰스에게도 공원은 재미있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죠. 그 때문일까? 엄마와 집으로 돌아가는 찰스의 발자국 위로 예쁜 꽃잎이 보입니다. 스머지 눈에 비친 공원은 찰스가 본 그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환하고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깔들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죠. 찰스에게 공원의 나무가 엄마의 모자처럼 보였던 것처럼 스머지의 눈에는 공원의 나무가 꼭 아빠의 모자를 닮아 있습니다. 스머지는 공원에 있는 모든 것이 흥미롭고 재밌게 보이죠. 처음 만난 찰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갑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다른 책도 그러하듯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또한 그림 곳곳에 많은 상징이 숨어 있는데 수수께끼 같아서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림책을 펼칠 때마다 작가가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는 기분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건 아이들의 각각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죠.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 보이는 건 부모의 가치관이 투영된 세상입니다. 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합니다. 아이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오히려 차분하게 반응해 보라고 말입니다.